걱정의 90%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 많다.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등등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건 순식간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가고 에너지 소모로 피로감만 커질 뿐이다. 또 원래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대로 쌓여있게 된다. 이처럼 걱정이 많은 이들에게 잘 될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어니 젤란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즉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것이다.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흘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손실 정도를 연구한 것이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알파벳 3개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를 조사했다. 참가자들은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잊어버렸으며 1시간 후에는 56%를, 30일 후에는 79%를 잊어버렸다. 즉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 가까이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떨까? 어쩌면 대부분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라고만 기억할지 모른다. 사람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더라도 1년 뒤에 돌이켜보면 무슨 고민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할 것. 쓸데없는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지금 당장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다. 두 번째,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불안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지게 마련이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버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눈앞이 깜깜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불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겁에 질러 도망쳐버리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순간이 떠올라 다음번에는 그 상황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면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불안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이라고 얘기했다. 즉, 일이나 대인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의 과제라는 것도 우리가 주변과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숙제를 낸 것도, 숙제를 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 셈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 마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일 뿐이다. 즉,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불안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로 다독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것.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어느 순간 모든 인생 문제의 주원인이 걱정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걱정을 줄일 방법들과 노하우를 모아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을 펴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3.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그러므로 걱정을 끊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도 뭔가 일이 터져서 난감한 상황이 되면 일단 전화부터 한다고 한다. 그럴 때 전화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해보면 될 일이다. 42살에 찾아온 병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40살 때의 일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글씨 쓰기가 힘들어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남들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난 그저 아무것도 아니려니
조금 피곤하고 무리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다. 그렇게 2년쯤 시간을 흘려보냈다. 의사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한 짓이라니. 나는 무의식 중에 나 자신에게 닥친 위험 신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진단을 받았고 불치병 중의 하나로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병으로 잃은 것은 단지 신체적 기능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기회가 되면 외국에 나가 정신분석에 관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을 펼쳐볼 수 있겠다 싶었을 때 갑자기 병이란 놈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 함은 우선 일을 오래 하면 힘들어서 중간중간 쉬어야만 했다. 무리하면 금방 몸에서 적신호를 보내왔다. 팔다리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게 화가 났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음만 앞서다가 자꾸만 넘어지는 내가 창피하고 속상했다. 쉽게 지치고 피곤한 몸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보살펴 주길 바라는 내가 어린애 같아 창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했고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짐만 될 것 같은 내 존재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다. 때론 누구를 향해야 할지 모르는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기도 했다. 그러다 이 모든 사실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래도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더 크고 무서운 병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절망하고 분노하는 나는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가. 저울로 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미량의 생화학적 변화에 의해서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얼마나 미미하고 무력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나는 그렇게 내 젊음의 일부를, 능력의 일부를, 건강의 일부를, 희망의 일부를, 내가 누릴 성취의 기쁨 일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서러워서 혼자 신음하고 있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못한 채 한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인가 내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고 그 텅 빈 공간 속으로 내가 함몰되어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걸까? 단지 몸이 조금 힘들고 불편해졌을 뿐인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데 그리고 언제는 내 미래가 투영했던 적이 있었나?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왜 난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걸까? 그러자 휘파람 소리의 리듬에 맞춰 내 안에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삶에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대로 감내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그중 하나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내가 어쩌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이 여기에 속한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이를 데려가 버린 하늘을 원망하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를 멈추지 못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는 아이를 다그친다. 또 힘든 일이 있어 우울하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신나게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에게 실망하고
예의 없는 타인에게 화를 낸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에 매달리고 집착한다. 내 병을 처음 알았을 때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받아들임이었다. 나에게 닥친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전에 품어왔던 꿈을 체념해야만 하는 것. 점점 눈에 띄는 몸의 변화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 과거에 내가 나 자신에게 걸었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찬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 나에게 닥친 신체적 기능의 상실은 내 삶의 목표와 방식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체념의 미덕을 배우는 일이었다. 그처럼 나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조차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그리고 내가 한탄에 잠겨 있는 동안 스스로 만든 불행은 소중한 시간만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나중에는 건강한 신체가 기능마저 그 상실감 속에 병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정작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내 시간이요.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며 미래가 불확실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집착으로 내게 남아있는 것마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득 나의 병은 앞으로 내가 잘 보살펴야 할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처럼 어쩔 수 없이 찾아든 병마를 손님처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자 신기하게도 어쩌지 못해 터질 것만 같았던 내 안의 분노와 슬픔들이 사그라지고 불안과 걱정도 찾아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옥과도 같던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렇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았다. 삶의 유한함과 불확실성을 껴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이제껏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추구해온 것들이 선하고 좋은 의도도 많았지만 그 위에는 욕심과 집착, 시기심과 경쟁심이 덕지덕지 앉아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둔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몸도 안 좋은데 두 아이를 키우고 환자들을 돌보며 언제 책 쓸 시간이 있느냐고. 예전 같으면 아마 나도 해야 할 일들에 치여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의사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며느리와 아내, 딸로서 그 모든 역할을 보란 듯이 잘해내고 싶었다. 그런데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서 내 한계를 명확히 깨닫고 나자 모든 걸 잘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려놓으니 행복이 찾아왔다. 삶이 단순해진 것은 물론이다. 42살에 찾아온 파킨슨병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떠올린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들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